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응하지 않고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응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180석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과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영수회담을 하면 해결이 되고 영수회담을 안 하면 뭐 해결하지 못할 민생 문제가 있고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그 민생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건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그 대통령과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의 당대표를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법원이나 검찰에 그런 어떤 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불필요한 그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총재 시절에 지금 그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던 시절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그 지금 현재 뭐 영수회담을 하는 게 맞지는 않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어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영수회담 제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탄하기 아니 위한 제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영수회담 재경을 제안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기세가 올랐다.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각으로 인해서 뭐 지금 여당에서 말하듯이 뭐 혐의가 없어졌다. 이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렸다.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혹시나 모를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발부가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옥중에 됐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사법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제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지 새로운 혐의로 또 추가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정부 여당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까지 어떤 그 씌워져 왔던 사법 리스크라는 멍해 이런 것들은 저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일단 사법적으로 는 제외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검찰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죄가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제는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뭐 앞으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법원에서 판단되면 됩니다. 이제 독립된 사법부에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법원으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는 다뤄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특히나 민심의 어떤 뭐 화로라고 볼 수가 있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어찌 보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으로 보입니다. 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번 제안도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일정 부분 또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수용 불가를 시사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전제 군주인가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난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이거 결국에 성사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SNS에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거는 뭐 확실히 그 영수회담이 없다라는 그런 단호한 시그널을 주신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그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위정교사가 이미 소명이 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위정교사범인데 만약에 뭐 국민의힘에서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당대표직 당연히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비대위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 당대표직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셔야 될 분이 영수회담을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응해가지고 영수회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저는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리면 하시는 게 좋다. 본인과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1년 6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뭐 강대 대치만 있어왔고 여야의 어떤 타협, 그다음에 뭐 어떤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여야가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저는 오히려 야당이 지금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더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다시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뭐 마뜩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박강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 취임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나는 그래 원내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그건 격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더 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도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원내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치에.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치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의사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뭐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이서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여야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아니면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당 다 대표해가지고 정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는 어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12월에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쉬운 건 정부예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행정 수반으로서 야당이라든지 정당 대표들에게 호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번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예산 감액권이 있습니다.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야당으로서 야당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정부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협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제부터 벌어지는 계속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스케줄은 이제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이 10월 11일 날 있을 강서구청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김태우 후보가 과연 유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게 끝나면 뭐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것이고 12월에는 예산 정국이에요. 여기에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지 여기서 계속 강대강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내년 총선까지도 정부 여당의 희망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대통령께서 격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어떠한 형식을 빌어서라도 어떠한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이번에 민주당 당직 인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박주민 의원을, 정책수석으로는 유동수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이 박 의원은 사실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경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도 이 친명색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가결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점으로 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구심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러한 가결을 원하셨던 분들이 뭐 구속되기를 원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가결파와 부결파에 서로 어떤 주장하는 뭐 논의는 있었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어떤 당내의 통합이라든지 화합, 물론 당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지도부라든지 당대표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결파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된다고 저는 보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내의 세력 구도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때 어차피 경선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력이 변화할 수 있는 시기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위적으로 당 집행부에서 하기보다는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들에게 맡겨두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에 맡겨두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박주민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임명된 데에는 친명계가 더 세력을 굳건히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리고
또 정책 수석으로는 유동수 의원을 선임하셨어요. 유동수 의원이 기존에는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정책적인 부분을 맡아서 했던 그 의원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에 너무 친명적으로 기우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당 내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책통인 유동수 의원을 선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예, 민주당 당직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당직 인선을 보면 이미 그 친명계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기화로 해가지고 기세가 오른 거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오시면서 뭐 이런 류의 그런 친명계 중심의 당직 인선이란 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친명과 비명 사이의 문제에서 그렇게 쉽게 원내에서도 일변도, 친명 일변도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내부 사정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대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줄어든다. 민생 영수회담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 그런 어떤 사령탑이 그런 어떤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전국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붙이자면 원칙 없는 타협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해결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영수회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칙을 포기하는 타협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없이 결단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수회담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상황 후폭풍을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미칠 영향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게 뭐 무죄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다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때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구속이 되면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그 계속 이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들 그리고 증인의 진술들이 언론을 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일부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대위를 구성으로 한 새로운 일신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나올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정돼 있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관계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친명과 비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전국이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수를 전개하거나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뭐 세옹지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다시 또 뒤집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해서 좀 기본적인 대응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전략 조금 더 기초에 충실한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만약에 됐었더라면 어떤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이런 것을 원했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반사적 이익도 충분히 뭐 가능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요. 사법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뭐 오늘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도 그 국민의힘이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님 뭐 구속은 피했지만 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뭐 처벌이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독립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을 다 존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전부 다 어떤 판결이 나왔던 간에 뭐 본인 어떤 자당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쳐가면서까지 뭐 판결을 비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는 쭉 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내에서 뭐 가결파, 뭐 부결파가 세력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입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잡음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갈등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거 과연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유리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뭐가 가장 직결적으로 문제가 돼버리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영향이 나타난 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번에 영장 기각의 후폭풍은 오히려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의 국민의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리얼미터 기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6.2%, 민주당이 1.5%포인트 상승한 47.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이 4월 중순 이후로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연휴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 상승세나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씩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올 연말까지 정치 스케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결과에 따라서는 또 그 결과가 몇 프로 이상의 어떤 민주당의 승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뭐 각 당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을 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결과로서 나옴으로써 만약 그것이 민주당의 긍정적인 민주당의 승리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된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국정감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올 상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상반기 9월까지 이어졌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다시 한번 되짚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감사의 시간을 거칠수록 저는 올 연말까지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곧 내년 총선까지도 파란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그 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다시 또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장군멍군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그래도 다소 이제 집결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이제 그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궐선거 이후에 그런 어떤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이 이슈들이 또 점화가 될 것 같고 반대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보궐선거 이슈까지는 사실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대치 국면을 다시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이슈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또 각 당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추이가 요동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두 분 모두 언급을 해주셨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집니다. 총선 전초전이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여야 모두 지금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전국 상황, 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저번에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록처럼 대선 선거일 3일 전에 만약 터졌다. 그러면 이게 약간 충격이 있으면서 어떤 거기에 따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뒷받침이 안 되면서 꽤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이 기각에 관련해 가지고 10월 11일까지 들여다볼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네. 2주 정도의 시간이란 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의 결정문이라는 구속기각 결정문이라는 공개된 그런 자료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맞냐 아니냐고 지금 되새김질을 하고 그게 한 2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됐냐 안 됐냐 이거보다는 그 내용을 사실 국민들께서 또는 강서 구민들께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범이다. 그 부분은 소명이 됐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거를 잘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 소명됐다는 사실은 명확한 데다가, 그리고 야당 대표라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과연 뭐 국민들이나 강서 구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보면 일각에서는 그 구속영장 기각이 오히려 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기에는 그 선거일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공개된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긍정적으로 저는 적용이 될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이 이번 보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영장 기각으로서 더 이상 그 결정문에 대한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증교사 뭐 소명됐고 뭐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다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각으로 결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통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다음 대선 전에도 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가장 그것보다도 오히려 기각 이후에 그 이제 뭐 그렇게 됐구나 이게 국민들은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강서구청 제가 국민의힘에게 정말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힘 좀 빼라. 너무 강서구청장 선거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언급하고 서울시장 언급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정말 당의 어떤 얼굴이라고 보일 수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힘을 엄청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게 역효과인 게 뭐냐면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 때 상차림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사과 하나에 9,000원씩이에요. 뭐 진짜 추석 상차례에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싶어도 이거 올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추석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모여서 얘기하게 되면 과연 정부 여당에 이게 유리한 상황일까요? 저는 오히려 추석 민심을 겪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다 잊어버렸어요. 추석 상차림 하다 보니까 시장 갔더니 물가가 이렇게 올랐더라. 그럼 도대체 이거에 대한 탓은 정부 여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 10월 11일까지 사전투표와 실질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이 너무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그다음에 뭐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40억 이번 보궐선거에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애교로 봐달라. 이런 실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강서 구민들이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감히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뭐 그 딱 구청 하나의 강서구에만 일어나는 뭐 유일한 보궐선거라서 뭐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투표율이 뭐 평상시에 있는 지방선거보다는 낮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선거지만은 저는 오히려 진짜 국민의힘이 참패를 거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참패를 겪으면 그 뒤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오히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 때문에 일어난 선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외에도 이 추석 직후부터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 가파질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그 인사청문회가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인사청문회 보고서 불채택하더라도 임명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자 관행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에 비하면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연계시키는 어떤 대치 정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여야의 그런 정무적인 어떤 고려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가 환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메인은 신원식 장관이었습니다.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념 문제, 역사 문제, 그리고 남북한 문제 이슈만 보면 뭐 대선 후보급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김행 장관이나 유인촌 장관은 좀 이슈 자체는 작아요. 그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리스트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과거에 장관하실 때 그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뭐 유인촌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게 확정되거나 뭐 그랬던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수사하면서 MB 정부까지 다 이렇게 그 조사를 하고 했던 거를 감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휘발성이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김행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행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와 그런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주요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행 장관은 과거에 이제 그 언론인이었고 전문적인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갑자기 뚝 뛰어난 신인이 그 장관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장관이지?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무직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과거에 김건희 여사하고 뭐 친분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굉장히 그게 휘발성 있는 이슈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오히려 큰 이슈가 될 만한 신원식 장관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이제 김행 장관이나 유인촌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물론 이제 그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공방은 있을 것 같지만 국민들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전망 짚어주시죠. 네, 뭐 엄 변호사님 말씀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의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축소하고 싶겠죠. 저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세 분이 됐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제일 클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슈가. 근데 이게 뭐 따져보니까 오히려 유인촌 장관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래 많은 논란이 있었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정말 근데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의 어떤 인사청문회 저는 하이라이트를 찍을 것이다 보는데 뭐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계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친한지 안 친한지 뭐 서로 친분 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오히려 본인의 뭐 거짓말이 돼 버렸죠. 해명 자체가 뭐 2번밖에 본 적 없다는데 이미 사진 찾아보니까 과거에 행사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친분의 깊이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본인의 어떤 거짓말 논란으로서 본인이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전 보였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범죄적 논란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서 백지 신탁을 하라는 것도 지금 우회해가지고 법을 어겼고요. 그다음 그 백지 신탁한 주식을 다시 인수할 때 회사에 자금 썼다는 배임죄 요소가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 저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실지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직원들이 원해서 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논란. 저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벌어질 김행 여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질 것들은 도덕성 논란이 아니에요. 이제는 범법자냐 아니냐 대통령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범법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혜영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